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 중반으로 들어선 중학생 아들 하나, 초등학생인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에게 이 사연을 바치고 싶어서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며느리는 왜 항상 수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질 않네요. 며느리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요, 늘 항상 대역죄인의 마음으로 시댁에 충성을 다하며 살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과 과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중 하나는 바로 사업 실패와 집안의 가난 같은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다들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한 번쯤은 힘든 시기를 겪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왜 한 번쯤 사업의 꿈을 꾸는 걸까? 마치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업이라는 걸 떠올리는 것처럼요. 왜 그렇게들 40대, 50대가 되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손을 대는 건지,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건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40대 후반까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오셨고,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그럭저럭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죠. 이제는 내일 해보고 싶다. 평생 회사 일만 했더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더라.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야? 그러면 당장 뭐 해 먹고 살으라고. 처음엔 그 말씀이 멋지게 들렸어요. 이제 아버지도 하고 싶은 걸 하시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아버지는 엄마의 만류에도 당당하게 사표를 내셨고 퇴직금 전액을 자신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품어왔던 사업에 투자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를요. 처음 몇 달 동안은 꽤 희망적이었어요. 새로운 사무실도 얻고 거래처도 생기고 아버지 얼굴에도 자신감이 가득했죠. 저희 가족도 이제 잘 될 일만 남았다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되자 상황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매출은 줄어들고 거래처와의 마찰도 잦아졌고 결국엔 운영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셨죠. 잠깐만 어려운 거야. 곧 좋아질 거야.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데 정말 좋아지는 거 맞아? 아버지의 사업은 시작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고 부모님 두 분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죠. 내가 하지 말랬잖아. 그냥 회사 다니라고 했잖아. 나라고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남들은 잘만 성공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그나마 저는 20살이 넘은 상태라 감정적으로나마 버틸 여지가 있었지만 고등학생이었던 제 동생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현실이었을 테니까요. 아직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동생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어른인 저도 흔들렸는데 어린 동생은 오죽했을까요? 저는 그때도 학생의 본분에 충실하려고 애썼어요.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세상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더라고요. 장학금은 분명 제게 꼭 필요한 것이었고 운 좋게 받을 때도 있었지만 매 학기마다 그게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만 성적이 미끄러져도 탈락이고 경쟁률은 하늘을 찔렀죠. 한두 번 실패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무렵 아버지의 얼굴은 눈에 띄게 변해 있었어요.
말수가 줄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제 동생은 저만큼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학원도 끊어야 했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마음껏 누리지 못했죠. 저희는 4살 차이인데 제가 22살이었을 때 동생은 18,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한창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였죠.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더 이상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걸요. 집안 형편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고 장학금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대학 중퇴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당시로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뭐라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얘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겨우겨우 간 대학을 왜? 엄마, 지금 우리 집 형편을 봐. 원망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내가 마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아우 정말 저 웬수. 오죽하면 딸내미가 학업을 포기하게 만들어 정말. 그러면 그 당분간은 휴학을 하는 건 어떠냐? 중퇴는 너무 나간 것 같다. 어중뛰게 복학 준비 신경 쓰는 것보다 지금 당장 취직하는 게 나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 나 그냥 취직할래. 누나, 졸업까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왜 포기해? 아, 진짜.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에게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은 매일 돈 문제로 싸우고 계셨고 집안의 분위기는 늘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음료를 판매하는 사무실에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 일이라는 게 단순히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매일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낯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걸며 음료를 파셨어요. 날이 덥든 춥든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시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등은 벌겋게 달아 있었어요. 아버지 역시 사업을 접은 뒤 재취업을 위해 매일 이력서를 수십 군데씩 넣으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결국 아버지는 식당에서 일용직처럼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홀서빙도 하시고 뒷정리도 하셨죠. 새벽같이 나가서 늦은 밤에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어요. 그렇게 힘겹게 벌어오신 돈은 이전 회사에서 받으셨던 월급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갚아야 할 대출이 있었고 생활비며 동생의 학비까지 어디 하나 줄일 데가 없었죠. 돈은 벌리는 족족 나갔고 장에는 늘 몇천 원 정도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해서 대학에 다닌다는 건 사치라고 느껴졌어요. 거기다가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발목을 잡았어요. 저는 그게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시작하실 때 퇴직금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붓고 있던 적금까지 전부 해지해서 투자하셨거든요. 그 사실은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정말 네 아빠 때문에 속이 상해 죽겠다. 적금은 건드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왜 그런 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지멋대로 써 정말. 아버지는 그때 무조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더 컸던 거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족의 만류도 뿌리치고 앞만 보고 달리신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당당하게 그만두겠다고 그리고 바로 취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주저앉아 우셨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계단에 앉아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를 입에 물었고 잇따라 담뱃불을 붙이시더니 줄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등을 갑자기 손바닥으로 세차게 내리치셨습니다. 당신 욕심에 자식 아끼를 이렇게 막아놓고 지금 그 담배가 넘어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울먹이는 분노 속에는 얼마나 많은 후회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버지도 맞대응하셨을 거예요. 큰 소리가 오고 가고 결국엔 두 분이 언성 높이며 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요. 그냥 무겁게 고개를 떨군 채 담배 연기만 길게 뿜어내셨어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한 사실이 그만큼 충격적이셨겠죠. 아무래도 자식이 중도의 학업을 포기한다는 게 어떤 부모에게든 큰 아픔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 결정은 제가 깊이 고민하고 내린 제 인생에 대한 책임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고졸 채용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이 녹록하진 않았어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반복된 업무를 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부었지만 월급 120만 원 정도라도 꾸준히 벌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그 돈으로 저는 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시작했어요. 학용품, 문제집, 때로는 시험 전 간식 하나까지요. 그렇게 조금씩 동생에게 힘을 보탰어요. 사실 제 동생은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도 성적이 늘 우수했고 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아도 기본기가 튼튼해서 혼자서도 충분히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아이였죠. 제가 아주 조금만 도와줘도 동생은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눈에 띄게 말이죠. 더 좋은 참고서를 사주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늘 가성비 좋은 자료를 찾아 헤맸어요. 중고 서점에서 문제집을 사오거나 무료 강의 정보를 모아 프린트해주곤 했습니다. 제 동생은 목표가 확실한 아이였고 그 목표를 향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 노력을 옆에서 지켜보며 더 이상 힘들다고 불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누나, 고졸로 끝나는 건 너무 아쉬워. 누나는 공부도 잘했잖아. 나중에 다시 공부해 볼 생각은 없어? 그때 되면 머리 다 굳어서 수능도 못 볼걸. 요즘은 서울대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잖냐. 자영업자가 제일이라더라. 나도 돈 모아서 치킨집이나 해볼까? 저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단 하루도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 일을 통해 저희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중소기업이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급은 몇 년이 지나도 좀처럼 오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정부에서 최저시급을 올려줄 때마다 월급도 아주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르긴 올랐지만 여전히 부족했죠. 그래도 저는 그 돈으로 가족의 끼니를 책임졌고 공과금을 내고 동생의 학비와 교통비도 보탰어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조금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그 빚을 누구 한 사람의 몫으로 돌리지 않고 서로 나눠서 갚아가며 살았어요. 정말로 겨우겨우 이어붙이며 살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건 부모님께서 그 힘든 와중에도 이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부모님이 각자의 길을 가셨다면 어쩌면 우리 가족은 지금보다 더 쉽게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물론 서로에 대한 원망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 역시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탓했던 순간도 있었고 어머니도 분명 억울함을 꾹꾹 눌러 담고 사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유 없는 비난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렇게 저는 하루를 허투루 보낸 적 없이 세월을 맞이해 31살이 되었고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아무런 기대도 없었어요. 사랑보다는 사람을 믿는 게 먼저였거든요. 남편은 나름 저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어쩌면 그때는 남편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돌파구가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결혼 이후 저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며 소소한 월급을 받았고 남편은 은행에 다니며 꽤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왔어요.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를 적당하게 줬고 저는 그 여유 속에서 처음으로 숨 쉴 틈이 생겼어요. 그 여유로 저는 조금 더 제 가족을 챙기게 되었어요. 어머니에게 생신 선물을 사드리고 동생에게 새 옷을 사주고 작은 것들이지만 제게는 정말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어느 날 시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없이 살았다고 했나? 그래서 가족을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잘 알겠는데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생활비를 친정에 가져다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네. 제가 따로 용돈을 챙겨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집에 필요한 거 사면서 같이 챙겨드리는 정도인데. 그런 게 한 푼 두 푼 모이면 큰돈 되는 법이야. 네,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제가 친정만 챙기는 건 아니고요. 어머님도 챙기고 있잖아요. 제 마음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걸 모른다고 하디? 너는 애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구나. 나도 다 알지. 아는데 친정에 너무 퍼주는 게 마음에 걸린다는 소리 아니겠니? 저는 어머님이 오해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휴, 답답해라. 고졸이라고 하더니 문맥을 못 알아먹는 건지 뭔지. 이래서 학벌도 참 중요한 요소인데 말이야. 그 말이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으라고 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어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시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밉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제가 친정의 모든 걸 퍼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뭐랄까요? 저를 그냥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고 꼴불견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에 조금 응어리가 남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시골에서 지내고 계셨기 때문에 자주 못 뵙는 것도 사실이었고 가까이 사는 친정만큼 챙기지 못한 것도 사실이긴 했지만 너무 저를 안 좋게만 보시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결혼 1년 차에 저는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순간에 찾아온 아들이었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아들을 낳았다고 맏며느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2년 터울로 둘째 딸을 낳게 되었죠. 아들 하나, 딸 하나. 흔히 말하는 금상첨화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그 사이 저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건 아니었어요. 첫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쓴 뒤 복직을 했을 때 회사에서 저를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민감하게 느끼는 건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졌죠. 회사는 중소기업이었고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휴직을 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급히 채용되었고 그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다시 복직했을 때 회사 입장에선 굳이 저를 중심에 둘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회의 시간에도 일의 배분에서도 저는 자꾸만 제외되었고 점점 회사 안에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존재가 되어갔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자리만 지키는 날도 많았고 제가 맡은 일이라고 해봐야 이메일 정리나 문서 검토 같은 단순한 작업뿐이었어요. 그러니 회사 안에서 존재감은 거의 제로였죠. 아니 뭐 회사에 사람도 넘치게 있고 일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이 인원을 그래도 쓰는 건 좀 낭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양 과장 아이 키우느라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 회사 나와서 일도 별로 안 하면서 과장 월급 받아가는 게 좀 민망하진 않나? 네? 저도 일을 더 주시면 잘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뭐 말이 통해야 말이지. 뒤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제 옆자리에서 들으라는 듯이 했던 그 말에 저는 당황도 했지만 놀랍게도 상처는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사회생활을 꽤 오래 했고 젊었을 때부터 무시와 얕봄을 이겨내며 일해왔거든요. 그런 저를 보고 동료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과장님,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런 말 들으면 진짜 그만두고 싶을 것 같은데. 나 하나 감정 상하는 것보다 우리 가족이 한 달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냥 참는 거죠. 물론 쉽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회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왔고 퇴근길엔 이유 없이 눈물이 나던 날도 많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머리를 감다가 손에 빠져나온 머리카락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어요. 정수리에 원형 탈모가 생겼더라고요. 스트레스성 탈모.
병원에서는 휴식을 권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일을 쉴 수 없었어요. 그만큼 간절했어요. 제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참고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속으론 알박기라도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회사를 나갔어요. 그런 와중에 둘째가 찾아왔던 것이에요. 사실 남편과 저는 둘째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첫째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찼고 무엇보다 제가 회사에서 입지가 너무 위태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적어도 몇 년 뒤에나 둘째를 갖자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복직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그리고 초음파 화면 속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아기 집을 확인하게 되었죠. 솔직히 조금은 기뻤어요. 생명이 찾아온 건 기적 같았고 사랑스러웠죠. 그런데 동시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회사는 언제든 저를 놓아버릴 수 있는 분위기였고 겨우겨우 버티던 제가 또다시 휴직을 하게 된다면 그땐 정말 돌아갈 자리가 없을 거라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둘째가 생겼어. 근데 회사에 조금 눈치가 보이긴 해. 둘째? 정말? 회사는 왜 육아휴직 쓴 지 얼마 안 돼서 또 써야 해서 그래? 그렇지. 아무래도 우리 회사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긴 하네. 사장이 자꾸 빈전 주면 그냥 그만둬 버려. 애가 중요하고 우리 가족이 중요하지. 회사는 언제든지 다시 취직할 수 있잖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지만 저는 많은 걱정이 들었어요. 월급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 고정 수입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부족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회사에서 제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찾아온 아이를 받아들이는 일이 훨씬 더 소중하고 큰 의미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일을 그만두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래도 임신한 사실을 먼저 알려야겠다 싶어서 사장님께 말을 했더니 바로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양 과장 둘째 가졌다고? 그러면 이참에 일 그만두는 게 어때? 애들은 역시 엄마 손에 자라야지. 회사에 솔직히 양 과장 자리 없긴 해. 할 일도 없잖아. 저도 사람인데 그 정도 눈치는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더 있다가 서로 불편해지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거라 판단했어요. 첫째 출산 후 복직했을 때부터 제 자리는 없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애써 모른 척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남편과도 충분히 상의했고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직장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일을 시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돌아왔어요. 걱정이나 위로는커녕 핀잔과 비아냥이 쏟아졌어요. 일을 그만뒀다고? 아이고야, 그럼 이제 우리 아들만 쎄 빠지게 고생해서 돈 벌겠네. 뭐 며느리라고 돈을 엄청 잘 벌었던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고졸이라서 회사에서도 대우 못 받았지 않았어? 아니요, 어머님. 대우를 못 받았기보단 워낙 작은 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다. 고졸이라서 겨우겨우 들어간 회사가 그렇게 작은 회사였잖냐? 이래서 대학 졸업을 해야 하는 건데. 어머님, 그래도 저 대학 아예 못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요, 어떻게 보면 이보다 훨씬 좋은 대학 다니고 있었어요. 그 말을 믿으라고? 그러면 악착같이 졸업을 했어야지. 입학했다는 말을 누가 못하니? 졸업장을 가져와야 믿어주지. 그렇게 따지면 나도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겠다. 누가 그런 말을 못하겠어? 어머님, 저 진짜라니까요. 제가 동기들에게 증언이라도 받아야 믿어주시겠어요? 예, 됐다 하서라. 내가 믿어주마. 우리 며느리 서울대 입학은 했답니다 하고 동네 소문이라도 내주랴. 서울대는 아니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속상해요. 아휴, 아무튼 지난 과거가 어찌 됐든 지금은 무직이라는 거 아니냐. 우리 아들만 죽어라 고생하게 생겼네.
어머님이 너무 못 믿어주시는 것 같아서요. 내가 순진하게 믿게 생겼냐? 동기들 증언. 그 동기들이 명문대 출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주변 사람한테 부탁하면 누가 못해? 나이를 먹어놓고도 그걸 몰라. 말이 아니라 결과물이 있어야지. 졸업장이 있어야 사람들이 믿는 거야. 그게 세상이라고. 우리 손주들 고졸 엄마 머리 닮았으면 어쩌나 몰라. 공부는 잘하려나 모르겠네. 그 말까지 들었을 땐 정말 참기 어려웠어요. 제 아이들까지 끌어들여 비하하는 그 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단순히 엄마 학력이 결정짓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어머님 말에 너무 상처받았어. 내가 일 그만둔 것도 우리 둘이 충분히 상의한 끝이었는데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 나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지 뭐. 아니 그냥 시골 노친네 꼬장꼬장해서 그러는 거라 생각하고. 당신이 흘려들어. 당신 성격 묻어나잖아. 남편은 제 편이 아닌 듯 했습니다. 이 집구석에 과연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식들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더 서러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제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결혼한 이후로 시어머니의 차별과 딴지가 훨씬 심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도련님은 공무원이셨는데 선을 봐서 결혼하셨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영국에서 대학을 다녔다는 거예요. 엄청 똑똑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학벌에 대해 꽤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동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회사를 다닌다고 하니 쌍수를 들고 환영하셨어요. 저도 동서가 꽤 잘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부러운 마음도 있었고 또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궁금했었죠. 그런데 동서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코스메틱 브랜드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인플루언서가 런칭해서 판매하는 그런 화장품 있잖아요. 로드샵보다는 급이 좀 낮은 그런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의아했어요. 학벌 좋은 사람이 왜 그런 데서 일을 하나 싶었거든요. 슬쩍 물어봤죠. 동서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 회사 크기가 중요한가요? 제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또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요. 이 일 저랑 잘 맞아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제가 대기업에 안 다녀본 게 아니거든요. 대기업 다니다가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대기업 월급이 훨씬 좋을 텐데. 형님, 세상 사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월급이 좀 줄더라도 마음고생 덜하는 게 저한텐 더 낫더라고요. 그래, 좋은 대학 나와서 똑똑한 거 뻔히 보이니까 이런 강단 있는 결정도 내리는 거지. 똑부러져 아주. 누구랑은 다르게. 솔직히 동서가 제가 다녔던 중소기업보다 돈을 얼마나 더 잘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동서가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충분히 힘들었을 거라면서 동서 편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심통이 좀 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본인의 일을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었고 시어머니는 이제 아이들 영어 걱정은 없겠다며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동서에게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은 저와는 너무 달랐죠.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비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동서가 더 우대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둘째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으니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겠지. 우리 손주들 영어 교육은 걱정 없겠구나. 나도 영어 공부를 해야 손주들이랑 대화가 통하는 건 아니냐? 어머님, 그래도 당연히 한글을 우선으로 해야죠. 영어는 옵션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대화에 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을 했음을 말해봐야 결과물이 있어야 사람도 믿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늘 인정받지 못했고요. 늘 동서와 비교를 당하는 위치에 머물러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어머니는 아셨을까요? 아셨다면 왜 그렇게 쉽게 깎아내리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묵묵히 참았고 가정을 지키려 애썼어요. 하지만 가끔은 혼자 속상해서 눈물을 삼키곤 했죠. 하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결혼을 한 후에 그동안 마음이 잘 맞는다고 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바로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죠. 사실 임신은 핑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본인이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다면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도 있고 또 동서는 본인이 그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는 다르게 자리가 보존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웃긴 게 우리 시어머니는 그 점에 대해 무척 칭찬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을 땐 잔소리를 하셨던 시어머니께서 같은 상황에 놓인 동서에게는 칭찬을 하시니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 애는 엄마가 봐야지. 우리 둘째가 낳은 손주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어. 어릴 때부터 엄마가 딱 붙어서 공부를 가르쳐야지.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될 애들인데 말이야. 아이, 엄마, 장남 자식들이 번듯하게 있는데 누가 기둥이 된다고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서운하지. 니네 자식들은 지혜미 닮아서 무식할 수도 있지 않냐. 둘째는 둘 다 번듯한 대학 나와서 사회생활도 척척 잘 해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사실 그렇게 몇 년이나 계속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손가락을 일일이 세어보는 것도 버거울 정도였죠. 요즘 초등학교 3학년만 되어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우리 첫 아이도 영어 학원을 꾸준히 다녔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쯤 되니까 학원에서 공장처럼 일괄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개개인에 맞춘 과외를 받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동서에게 살짝 부탁을 했어요. 동서도 일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고 조카들을 돌보는 중이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시간이 남지 않겠냐고요. 방과 후 수업이 끝나면 보통 5시쯤 돌아온다는데 우리 애들은 2시에서 3시면 집에 오니까 그 사이 나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 영어 과외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죠. 용돈 벌이도 되고 괜찮지 않겠냐고요. 영어요? 그냥 일찍부터 노출만 잘 시켜도 반은 먹어주는 건데요. 사실 형님, 제가 영어를 안 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요. 애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영 소질이 없어요. 그래도 동서가 와서 하루에 1시간 정도 봐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섭섭치 않게 챙겨줄게. 초등학생 영어는 쉬울 텐데 형님이 직접 하시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저는 안 할래요. 아무래도 제가 형님이라 좀 불편한가 보다 싶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제가 아무래도 동서랑 비교를 당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더 흘렀어요. 여름방학이 되자 시어머니께서 손주들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오라고 하셨죠. 방학이 아니면 얼굴 보기 어렵기도 했으니까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동선에도 조카들을 데리고 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딱 내려오자마자 곡괭이를 주시면서 밭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 있죠? 어머님, 저 지금 막 도착했는데 숨 좀 돌리고 일을 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볕이 세게 될 시간이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야 일찍 끝내지. 어머님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 둘째랑 둘이 다녀와라. 나는 우리 손주들 오랜만에 봤으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지.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동서에게 아무렇지 않게 본인이 할 일을 떠넘기시고는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황당했지만 별 수 있나요? 결국 동서와 제가 함께 밭일을 하러 갔죠.
그리고 일 마치고 4시쯤 돌아왔는데 우리 아들은 입이 삐죽 나와서 씩씩거리고 있었고 우리 딸은 저한테 달려오면서 엄마 배고파요 하는 거예요. 오후 4시인데 벌써 배가 고플 일이 없었거든요. 벌써 배가 고파? 많이 뛰어놀았어? 아니면 뭐 반찬 투정했어? 어머님, 저희 애들 밥 많이 안 먹던가요? 아니야, 엄마. 할머니가 나랑 오빠만 밥 안 줬어. 어?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공부도 못하는 식중이들. 뭐가 이쁘다고 밥을 줘? 장남 성적이 그래서야 되겠어? 이번에 반에서 20등 했다더만. 반 인원이 24명인데 20등을 한 게 자랑이야? 응? 공부 못하는 놈들은 내 손주 아니다. 내 손주도 아닌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밥을 챙겨줘? 히, 어머님, 지금 저희 아이 성적이 밑바닥이라고 밥을 안 줬다는 거예요? 동선의 애들은 밥 챙겨주셨으면서 숟가락이랑 밥만 푸면 되는데 그걸 안 주셨다고요? 정말 얼마나 서러운 소리였는지 눈물이 왈칵 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 아들 성적을 핑계 삼아 밥을 안 줬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왜 손주들끼리 비교해가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말을 하는데 저도 울컥해서는 시댁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시어머니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원만하게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개차반인 것도 아니었고요. 아니, 어머님, 저희 애는 악기 하잖아요.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플루트를 배워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실력이 붙으면서 음악 중학교 입시까지 준비하게 됐거든요. 입시 준비 기간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했고 결과는 아쉽게도 불합격이었어요. 그래도 전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음악학원으로 가고 하루 종일 플루트를 불면서 연습에 매진합니다. 그런 아이가 방학이라고 일부러 수업까지 빼고 시골에 내려온 거였어요. 오로지 할머니 뵙고 싶다고 조카들이랑 놀고 싶다고요. 그런데 반에서 20등 했다고 밥을 굶기셨다니요. 물론 악기를 한다고 해서 공부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공부도 중요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죠. 하지만 그때는 하필이면 아들이 배탈이 나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점수가 많이 떨어졌던 건데 그런 걸 감안해 주시지도 않고 성적 하나로 내 손주 아니다라고까지 하시는 건 정말 너무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어머님, 우리 딸은요? 저희 딸은 왜 밥 굶겼어요? 지가 오빠 밥 안 준다니까 자기도 안 먹겠다고 했어. 내가 안 먹겠다는데 왜 챙겨줘야 하냐? 그게 아니라 사촌 동생들이 영어 공부하고 있어서 옆에서 이건 뭐야 하고 물어봤는데 더 어린애도 아는 걸 왜 모르냐고 밥을 안 줬어. 할머니 왜 거짓말해요? 어머님, 왜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러면 자식들 공부나 제대로 시키지 그랬냐? 나는 아무튼 공부 못하는 것들은 싫다. 아우 싫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조카들만 챙겨서 옆구리에 끼고 간식이며 과일이며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서럽고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예전부터 저한테 고졸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실 때도 꾹 참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선이 제 아이들한테까지 이어진다는 게 느껴졌어요. 내 자식들이 대놓고 차별을 당하는 걸 눈앞에서 보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엄마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억울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그 순간 별의별 감정이 다 밀려왔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여기 못 있겠어. 애들이 이런 대접받는데 내가 왜 있어야 해? 말을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통보하듯 그렇게 이야기하고 애들 데리고 바로 짐 싸서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했어요. 동서는 눈만 꿈뻑꿈뻑하면서 남일 보듯이 하지. 시어머니는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열불을 토해내시더라고요.
어딜 가니? 반일하기 태산인데. 저기 그렇게 예뻐하시는 동서랑 반일하시죠. 구박덩이는 이제 갑니다. 그리고 진짜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어머님 댁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애들 손을 꼭 붙잡고 걸어 나왔어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서울 올라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이 내내 조용했어요. 긴장도 했겠죠. 엄마가 화난 모습에 놀랐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그런 반기를 들 것이라고 우리 아들은 생각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엄마, 다음엔 시골 안 가도 돼? 우리 집이 더 좋아.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해지면서도 아이들한테 그런 상처를 안긴 걸 제 탓 같아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날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어요. 내 아이들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저는 돌아섰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제 아이들 편입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서울로 올라온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마음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 아이들도 점점 안정을 되찾아갔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너는 그렇게 훌쩍 가버리면 어떡하니? 네가 가버리는 바람에 둘째가 며칠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말투부터 벌써 잔소리 폭탄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이제는 뭐 대꾸도 안 하기로 한 거냐 너? 집에 있는 주제에 그런 것도 안 하면 도대체 뭘 하니? 그러니까 내가 널 예뻐할 수가 없어. 어머님, 제가 놀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오해세요. 집안일은 물론이고 요즘에는 제 동생이 하는 일도 틈틈이 도우면서 용돈벌이도 하고 있어요. 절대 놀고 먹는 사람 아니라고요. 아이고 고졸인 주제에 동생 일 도운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말만 번지르르 하지. 그래봐야 뭐 문서 정리하고 복사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고 무엇보다 제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차별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결정적으로 저를 자극한 말이 나왔어요. 우리 손주들이 너 닮아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은행 언니는 우리 아들 닮았으면 잘했을 텐데 말이야. 그거 참 안 됐다.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무리 어른이어도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제 자식들을 깎아내리고 모욕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들 그렇게 차별하실 거면 밥 굶기시고 무시하실 거면 제발 앞으로는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약간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은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 직후에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은행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달리기 경기에 나갔다가 발을 다친 거예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에 금이 갔다고 했어요. 수술까지는 아니었지만 깁스를 하고 한동안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그때 제가 동생의 일을 계속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일상적인 수발을 들 수가 없다는 점이었죠. 그런 사정을 들은 시어머님께서 이번에는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다쳤는데 네가 바빠서 집에 없다며? 필요할 때는 집에 붙어 있지를 않지. 내가 우리 아들 이야기 듣고 큰 결심했다. 일주일 정도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병수발 들어주마. 내가 엄마가 돼서 그 정도는 해야지.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남편도 은근히 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께 불편하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 집안일까지 모두 감당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와서 집안일도 해주고 남편 병수발도 들어준다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며칠 뒤 시어머님께서 정말로 큰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조용히 지내셨어요. 남편에게 약 챙겨주시고 식사도 챙겨주시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인이 오셨다는 걸 늘 티내고 싶어 하셨어요.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굴다가도 제가 들어오면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집안일에 대해 지적을 하시곤 했죠. 이 집은 물건 정리가 왜 이렇게 안 돼 있니? 밖에서 일 그거 좀 한다고 유세를 떠는 건지 뭔지? 남편은 제 눈치를 받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제 방식대로 복수를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출근하고 있었어요. 시간적으로도 무리였고 일이 손에 익다 보니 도와주는 김에 용돈벌이도 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괜찮은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님께서 남편 간병을 위해 저희 집에 오신 이후부터 시작이었죠. 저 오늘도 회사 다녀올게요. 어머님, 우리 그이 식사는 제가 다 준비해뒀어요. 간식도 냉장고에 있고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라. 저는 시어머니께서 저희 남편의 병수발을 챙겨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낮에 딴짓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글쎄 집에 계셨던 게 아니라 점심에는 동서랑 약속이 있다고 외출하시고 어떤 날은 남대문 시장에 꼭 사야 할 게 있다며 나가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남편이 그 당시에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어서 혼자서 바지도 못 입고 겨우겨우 움직이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님이 하루 종일 외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 오신 분이 오히려 더 손이 가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아니, 어머님이 당신 수발 들어준다고 그랬다며. 근데 외출을 하게 냅두면 어떡해. 나가지 말라고 해도 귀뚱으로 안 듣는데 어떡해. 진짜 불편해 죽겠네. 그래도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싸움밖에 더 나겠어. 조용히 넘어가자. 저도 생각이 다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저희 식구들, 그러니까 우리 남편, 아이들, 그리고 제 숟가락만 놓았어요. 솔직히 하루 종일 집에 안 계셨던 분께 식사를 대접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시어머님께서 밥 먹자고 부르니 식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내 밥은 숟가락은 왜 네 쪽밖에 없냐? 아무렇지 않게 물으시는데 순간 제 입에서 그만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어머님,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남편 수발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점심은 동서랑 드셨다면서요? 남대문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애초에 이사랑 간병하러 오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내가 뭐 서울까지 와서 약속 하나 못 잡아? 잡으실 수 있죠. 근데 어머님이 적어도 해야 할 일은 하고 빈 시간에 나가셔야 했던 거 아닐까요? 저희 애들한테 공부도 안 하고 밥을 먹겠냐고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어머님도 어머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안 하셨으니까 오늘은 밥 드실 수 없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니 감히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딴 소리를 해? 내가 내 밥 차려 먹고 말지 더러워서. 그러면서 성큼성큼 주방으로 가셔서 밥솥을 여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재빨리 밥솥 뚜껑을 닫았습니다. 어머님, 이 밥은 저희 쌀로 지은 밥이에요. 어머님 드실 식사는 어머님이 직접 장봐 오셔서 준비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저희 밥솥은 건드리지 마세요. 아유 참나. 내가 서울까지 와서 놀러도 못 나가냐? 도대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니? 내가 사람 대접도 못 받아서야 원. 결국 방으로 들어가시긴 했는데 아무도 따라가 위로해드리지 않았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누군가 따라와서 어머님 같이 식사하세요 라고 할 줄 아셨나 봐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결국 저희 식구들끼리만 조용히 식사를 마쳤어요. 남편은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눈치를 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장면이 묘하게 웃기더라고요. 저는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남편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어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께 받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놈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어머님, 오늘도 우리 그에 빨래 안 하셨네요? 그러면 오늘도 밥 없어요. 뭐라고? 아니 빨래는 세탁기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건데. 그 다음 날에도요. 어머님, 오늘 병원 예약 있었는데 어머님이 같이 안 가주셨다면서요? 네, 오늘도 밥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보냈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식사 한 끼 제대로 못 하셨죠. 저희는 일부러 저녁마다 따뜻한 반찬을 해놓고 우리 식구들끼리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참다 못해 동서에게 전화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억울해 죽겠다고 자기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며 울먹였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그러더니 짐을 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똑똑하고 외국 유학도 다녀온 네 동서 집으로 가는 게 낫겠다. 거긴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더라. 못 배워먹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접하지. 어머님, 동서네 집으로 가시려고요? 제가 그 똑똑한 동서 집에 직접 모셔다 드릴게요, 그럼. 짐 다 싸셨죠? 차에 실어 드릴게요. 정말 그날로 시어머님을 동서댁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더라고요. 속이 얼마나 후련했는지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어요. 얘가 웬일이야? 하는 얼굴로 바라보시던 시어머니께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괜히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남편 역시 제 비장한 얼굴을 보더니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지 그 다리를 하고도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직접 해서 동선의 집에 도착하니까 동서가 문을 열고 나와서 말했죠. 어머, 형님도 오셨네요. 형님, 도대체 얼마나 어머님을 서운하게 했으면 저희 집에 오신다는 소리를 하셔요. 저는 잠시 웃으며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종이를 동서에게 내밀었죠. 동서, 이건 뭔지 알겠어? 동서는 당황한 듯 종이를 받아들어 잠시 멈칫하더니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종이에는 영어가 한가득 쓰여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영어 공부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요.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된 수준은 아니지. 동서, 유학 갔다 온 거 뻥이라며? 전문대 나왔다던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신 얼굴로 물으셨어요. 아니 그게 또 무슨 소리냐? 영국 유학을 갔다 온 게 아니라 전문대를 졸업했다고? 저도 이 사실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동안 동서의 연기에 다들 깜빡 속았던 거죠. 제가 동생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회사가 SNS 기반 광고 마케팅을 주력으로 하는 신생 기업이었어요. 그 안에는 포토샵을 능숙하게 다루는 한 직원이 있었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 직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우리 시어머니 얘기가 나왔고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그 사진은 시어머니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쓰시던 건데 동서랑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을 본 그 직원이 갑자기 놀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 제 대학 동기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 영국에서 유학했다던데요? 그럼 대리님도 영국에서 유학했어요? 에? 영국에서 유학을 했다고요? 아니요. 이 사람 저랑 같은 전문대에서 디지털 디자인 전공했어요. 성적도 바닥이었고 학사 경고 받은 적도 많았어요. 맨날 술 마시고 놀기만 해서 선생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처음에는 설마 싶었어요. 하지만 이름도 같고 동네도 같고 결정적으로 그 직원이 보여준 졸업사진을 보니까 확신이 섰습니다. 눈매는 성형한 건지 지금이랑 조금 다르긴 했지만 분명히 우리 동서였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동서는 자신이 영국 유학파라고 시어머니께 소개했고 어학연순이 어쩌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했었죠. 집안에서도 시어머니는 항상 그 동서를 유학 갔다 온 똑똑한 며느리라며 자랑하셨고 저보고는 늘 부족하다며 비교하셨잖아요. 동서는 일부러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서방님의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성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을 서방님은 보고 있었으니까 자기 마누라가 그런 취급받지 못하게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진실은 동서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 그게 진짜냐? 영국 졸업했다는 졸업장 한번 들고 와봐라 너. 어머니, 그거 시집 올 때 안 들고 왔죠. 저 유학생 맞아요. 형님,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로 저를 놀리시는 거 아니죠? 근데 동서는 그러면 왜 그 문서를 못 읽어? 내가 방금 보여준 그 문서 말이야. 어딘가 익숙하지 않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뭔데요? 어머님,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영어 문서 있잖아요. 이게 동서가 유학 갔다 왔다고 주장하던 학교의 졸업 증서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출력해 온 거거든요. 동서가 그 졸업장 보면서도 내용을 하나도 못 읽잖아요. 그걸 보면 어머님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 말에 동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콧구멍이 2배로 커지면서 정말로 거짓말을 한 게 맞냐고 동서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거짓말이야? 유학생이라는 거 다 뻥이었어? 어머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이가 결혼하고 나서 속이자고 했어요. 제가 내세울 게 없는데 형님이 대학 중퇴생인데도 엄청 구박받는다고. 제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만 증명되면 이쁨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아이고야, 지금 내 아들이랑 같이 짜고 나를 속인 거란 말이야. 아유, 내가 자식 용서를 잘못 지어도 단단히 잘못 지었지. 시어머니께서 바닥을 치면서 억울해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동서는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데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숨죽이고 구박당하면서 지냈나요? 마음을 곱게 쓰셨으면 애초에 이럴 일도 없었겠지만요. 저는 두 사람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따라온 남편 역시 이런 반전이 있을 줄 몰랐다고 침 튀기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확 째려봤어요. 너도 앞으로 조심해. 가만히 있지만 말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큰 소리도 내란 말이야. 나 여태 15년 동안 구박받으면서 살았으니까 할 말 다 하고 살 거야. 알겠어? 알았어 여보. 내가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 우리 가족만 생각할게. 남편도 제가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단단히 마음먹은 걸 아는 눈치였어요. 지 밥이라도 굶기게 될까봐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말하면 다들 듣습니다. 누구 하나 제게 함부로 말 못해요. 앞으로 누가 또 괜히 딴지라도 걸면요, 그땐 정말 이혼이라도 해야죠. 더는 제 인생을 남의 잣대에 맞춰가며 살고 싶진 않으니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